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 땀이 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냥 시스템 오류겠지.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한참 후에야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열린 현관 옆 창문. 창문 너머로 보인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응, 비도 오고 약 타러 나갔다가 오는 길이다. 그런데 문이, 그게 번호를 좀 바꿨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자꾸 눌러서요. 그래, 그럼 번호 좀 알려줄래? 그녀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도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뭐가 곤란하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아버님. 애들도 자고 있고 지쳐서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바람처럼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연락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도 없이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강도연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올해 75이고요. 평생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었지만 정작 제 마음속 이야기는 잘 꺼내본 적이 없네요. 제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큰아들 집 옆에 있는 작은 별채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려니 가슴 한켠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듭니다. 평생 가르치는 일만 했고 돈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말 쓰기, 남을 먼저 배려하기를 가르치며 제 삶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제 아내 인순이는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살아있는 것조차 외롭고 무의미해졌지만 그래도 견뎌야 했습니다. 남은 가족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슬하에 두 아들을 뒀습니다. 큰아들 재우, 작은아들 재민. 두 아이 다 부족한 것 없이 키웠습니다. 사립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내와 저는 한 푼 두 푼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지요. 남들은 퇴직하면 해외여행 다닌다지만 저는 아내가 아끼던 장독대 앞마당에서 손주들과 뛰노는 꿈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용한 동네의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저는 그곳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길 바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제 소유의 이 집을 큰아들에게 조금씩 물려주려 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물려준 셈이지요. 큰애가 아이도 낳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하기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마당 딸린 이 집, 너희가 쓰고 나는 별채에서 지낼게. 그렇게 하면 육아도 서로 도울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재우 녀석은 겸연쩍어 하면서도 고맙다고 했고 며느리도 처음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거리두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아내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도 저는 참고 웃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아내 생각을 떠올렸고 밤늦게까지 차례상을 차리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땐 며느리도 웃으며 제게 도와달라 했고 저도 기꺼이 손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웃음은 얇은 막처럼 얹혀있던 것이었고 저는 점점 눈치라는 이름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됐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 앉아도 내 자리 같지 않았고 TV를 켜면 아버님, 드라마는 애들이 싫어해요라는 말에 바로 끄게 되었고 손주들에게 말을 걸어도 며느리의 표정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대차라고 여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젊은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달라졌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저는 어느새 이 집에서 남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사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기에 스스로도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자식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키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어깨로 키우되 마음으로는 독립시켜야 한다. 그래서인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를 먼저 걸지 않았고 부탁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어리석지요. 말하지 않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참고 있다고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건 쓰다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깨져버린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기운도 빠져버려 겨우겨우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왔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 하나 없었고 핸드폰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아버님.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기 어려운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 떨리는 손, 축축한 슬리퍼,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제 집 앞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구걸하듯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 집의 가장이었고 모든 걸 내어줬던 이 공간에서 이제는 허락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집, 제 삶, 그리고 제 존재를 되찾기로요. 누구를 미워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집에서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 그것이 제가 남은 삶에서 찾고 싶은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던 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첫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의 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아침부터 창문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눈이 눌러붙어 있었지요. 저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설 당일을 대비해 미리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이 오면 갈비찜도 해주고 제가 손수 담근 동치미도 꺼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엔 도라지, 고사리, 나물거리, 북어포, 잡채 재료까지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봤을 때처럼 시장 상인들과 농담도 나누었고요. 어르신, 이번엔 혼자예요? 예, 집사람 없이 보내는 게 벌써 5번째 설이네요. 참 세월 빠르네요. 그래도 얼굴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벌써부터 쓸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따뜻한 물에 손을 씻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재우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시각이라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지요. 재우야. 웬일이냐, 벌써부터 전화하고. 아버지, 그게 죄송한데 이번 설엔 오시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말을 잇지 못했지요. 뭐라고? 무슨 뜻이지? 무슨 소리냐, 갑자기. 왜? 지연이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애들도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번엔 그냥 조용히 보내려 해요. 죄송해요. 며느리 이름을 들은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큰 병이라면 차라리 걱정이라도 했을 텐데 그저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니. 명절 하루 전날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설인데 내가 음식 다 준비할 건데. 갈비찜이랑 너 좋아하던 나물도 준비해놨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뵐게요. 이번엔 그냥 가족끼리만 보내고 싶어요. 그 말 끝에 가족끼리라는 표현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말라붙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럼 좋은 명절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 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냉장고 앞에 기대어 선 채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차례상에 놓으려고 닦아놓은 은쟁반 위의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인순아, 너 없이 내가 너무 오래 버텼지. 애들은 이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봐. 그날 오후 저는 원래 계획했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저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흉내 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다 되도록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결국 한번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큰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혹시라도 손주들이 나와서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허탈한 심정으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아들 재훈의 가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쩡히 옷도 차려입고 아이들 손도 잡고 웃으면서 카페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 레스토랑으로 들어섰습니다. 분명히 감기 기운이 있다던 며느리,
컨디션이 안 좋다던 손주들 그들은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는 듯 온통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유자차가 손등에 닿았지만 아무런 감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나는 왜 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이렇게 멀어졌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발자국은 금세 덮였습니다. 현관에 도착해 문을 열자 온 집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난로에 불을 피우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한구석에 쌓아둔 선물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손주들 주려고 산 장난감,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머플러, 그리고 아들을 위한 두툼한 겨울 점퍼까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포장지를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넣어두고 말았지요. 그것들은 다시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인순아, 이제 나 혼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기대도 바라지도 말고.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웃기만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그 미소만으로 저는 조금은 위로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줄 사람이 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꿋꿋이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설 명절, 아들의 그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족 식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마음속의 찬기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제 안의 겨울은 더 깊어졌습니다. 나물 반찬은 며칠째 그대로 냉장고 속에 있었고 갈비찜은 결국 조금씩 나눠 먹다가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함께 나눌 리가 없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채에서 마당으로 나와 뒤편 창고 쪽 정리를 좀 하려던 참이었지요. 거긴 아내 인순이가 살아있을 때 소중히 여기던 물건들을 제가 모아두던 곳이었습니다. 옛날 앨범이며 바느질하던 바구니, 편지며 수첩, 그리고 우리 둘이 주고받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지요. 저는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마치 아내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리해둔 상자들이 흐트러져 있었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라탄 바구니는 비워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전에 들어왔다가 덜 닦고 나갔나 했지만 발자국 자국이며 먼지 흔적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다녀갔던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 지연이를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놀던 손주들을 부르던 참이었지요. 지연아, 혹시 창고에 다녀갔니? 아, 네 아버님. 죄송해요. 거기 너무 오래된 물건이 많아서요. 애들이 들어갔다가 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좀 치워야겠다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뭘 버린 거니?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바구니랑 상자 몇 개 있던 것들이요.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도 폈고 애들 건강에 안 좋을까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그대로 굳은 채 며느리의 말을 그냥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묻은 그 바구니, 그 안에 있었던 편지들, 바늘꽂이, 인순이가 마지막까지 쓰던 작은 수첩 모두 제겐 보물 같은 것들이었는데 저녁 무렵 쓰레기 봉투를 모아놓은 마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청소차가 오기 전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비닐 안에서 먼저 보인 건 바스러진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옛날 사진들, 제 결혼식 사진도 있었고 아이들 첫돌 때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위엔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었고 라면 국물이 한쪽 모서리를 번들거리게 적셔 놓았더군요. 그걸 꺼내 들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런 방식으로 잊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단지 오래된 종이나 낡은 천 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자 사랑이었고 제겐 지금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봉지 안쪽을 더 들춰보다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요리 레시피를 적어두던 수첩이었습니다. 반찬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고 옆에 재우는 멸치볶음을 좋아함, 재민이 김치볶음은 꼭 단맛 있게라는 메모가 손글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 수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당신 나보다 오래 살아줘요. 그래야 애들이 서운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저는 소리내 울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했는데 남은 사람들은 왜 그 마음을 짓밟기만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재우야, 어제 며느리가 창고 정리했다고 하더구나. 아, 그거요? 지연이가 말하던데요. 오래된 물건들 버렸다고요. 정리 좀 해야 해요. 이젠 애들도 크고 그런 낡은 것들 계속 두면 위험하잖아요. 그 안에 내 엄마 물건이 있었다. 내 엄마가 직접 쓴 편지랑 수첩도 있었다. 아버지,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옛날 물건이야 어차피.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겐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게 중요한 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남겨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것을. 그 첫 번째가 제 아내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남은 유품들을 다시 꺼내 정리했습니다. 손수건 하나하나 다려서 작은 나무 상자에 담고
사진은 스캔해서 USB에 보관했고 그 수첩은 가죽 커버를 새로 씌웠습니다. 인순이의 흔적은 누가 뭐래도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상자는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안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내 곁으로 가게 되는 날, 그 상자도 함께 가져갈 생각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 작은 사건은 단지 정리로 시작되었지만 제게는 결별의 신호였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기억과의 거리, 그리고 나 자신과의 거리.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데 신중해졌습니다. 피부치라고 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은 제 자리를 빼앗긴 어느 날 저녁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가족 식사 자리였고 저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굴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며느리 지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설이 지나고 몇 주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고 손주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오후 무렵 아들 재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지연이 생일이라 외식하려고요. 같이 가시겠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초대였거든요. 설날에도 소외당했던 제가 생일 자리엔 불려간다니 그것도 지연이 생일인데 말입니다. 뭐랄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나가서 또 눈치만 보다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래도 거절하면 또 혼자 삐졌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서 먹니? 근처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 있어요. 지연이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해서요. 6시에 예약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입고 나갈 외출복이 마땅치 않아 아내가 생전에 사준 회색 양복을 꺼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깔끔했고 안주머니엔 아내가 넣어둔 메모지 하나가 아직도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회의 끝나고 꼭 따뜻한 국 드세요. 그 글씨를 한번 쓰다듬고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식당 앞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 둘은 뛰놀고 있었고 지연이는 밝은 표정으로 휴대폰 셀카를 찍고 있었지요. 저를 본 아들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오셨어요. 아버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작게 응하고 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자리는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가운데 좋은 자리는 이미 사돈 부부가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아, 오늘은 처가 식구들도 함께였구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사돈이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창가 쪽이라 찬바람도 들어왔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는 순간 괜히 분위기를 흐리는 노인처럼 보일까 싶어서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정갈한 반찬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수저를 들고 밥을 떴습니다. 지연과 그녀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아들은 중간중간 맞장구를 쳤습니다. 손주들은 게임 얘기를 하며 웃었고요. 그 사이에 앉아있는 저는 마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갈비찜은 괜찮으세요? 지연이 마지못해 묻듯 말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저질이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목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말소리는 점점 멀게 들렸고 제 손끝은 식은 밥그릇 위에서 어정쩡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계산 시간이 되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할 줄 알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이 제 눈앞에서 뚜벅뚜벅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버님도 오랜만에 외출하신 김에 카드 있으시죠? 어머니, 아버지 오셨으니까 한턱 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오늘, 왜 내가? 지연이의 부모님 앞에서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본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물론 싫으시면 괜찮아요. 부담은 안 주려 했는데. 그 말, 부담 안 준다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박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뻔히 아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손에는 결제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고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차로 향할 때 지연이 남편인 제 아들 재우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아버님, 결국은 내신다니까.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우 발걸음을 옮겨 차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별채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본채로, 아이들은 뛰어들어갔고 저는 고요한 방 안에서 코트를 벗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그 영수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35만 7천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게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주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지요. 하지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득 아내의 수첩이 생각났습니다. 아들 생일 때 어떤 반찬을 준비했는지 꼼꼼히 적어두던 그 정성, 며느리 입맛을 맞추기 위해 볶음 고추장도 따로 만들던 그 손길.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아마도 웃음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누웠고 천장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나는 오늘 누구였던 걸까? 가족이란 게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집, 사람, 관계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가볍고 허물어지는 건가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외식 자리엔 나가지 않았습니다. 초대가 와도 고개를 저었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빠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조용한 존재가 되어갔고 그 누구도 제게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오시겠냐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저는 마당을 혼자 걷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가 심었던 장미나무 옆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날의 대화들이 떠오르지 않고 오직 아내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만은 끝까지 저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나무조차 어느 날 며느리에게
뽑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내 인순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집 마당 한 구석에 장미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인순이가 생전에 유독 장미를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게 늘 말했습니다. 이런 꽃은 조용히 피고 조용히 지는 게 좋아.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의 눈에만 들라고 피지도 않잖아.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저는 장미 중에서도 연분홍색 등반장미를 골랐습니다. 조용히 담을 타고 오르되 한 해도 빠짐없이 꽃을 피워주는 장미였지요. 마당 가장자리 벽을 타고 자라던 그 장미는 저와 아내의 기억을 붙잡고 있는 이 집의 마지막 숨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출근했고 손주들은 학교에 간 시간, 저는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해서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장미를 바라보며 인순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잘 있었나? 날이 조금 풀렸어. 내가 있으면 애들 점심은 뭐 해줄까 고민하겠지? 그렇게 독백을 하던 중 제 시야 끝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본체 뒤편에서 며느리 지연이 들고 나온 건 다름 아닌 원예용 가위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평소에도 화분 하나쯤 정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곧장 장미 덩굴 앞으로 다가서더니 가위를 들어 꽃줄기를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힘있게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니? 지연은 저를 돌아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이거요? 장미가 너무 넝쿨져서 아이들이 다치더라고요. 가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건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장미다. 내가 직접 심은 거고. 그래서요? 너무 자라서 문간까지 침범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승민이가 스치고 다리에 긁혔어요. 위험한 건 치워야죠. 어차피 꽃도 안 피는 나무인데요, 뭐.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퍽 하고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꽃도 안 피는 나무라니. 내가 봄마다 어떻게 피는지 보기라도 했니? 피지도 않는다고 함부로 잘라도 되는 거냐? 지연은 가위를 들고 제 앞에 선 채 눈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그렇게까지 흥분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마당 정리는 저희 생활과도 관련 있는 문제예요. 이 집에서 사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집에서 사는 사람?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의 끝엔 분명 나는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지연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별채에 계시잖아요. 저희는 본체를 중심으로 생활하니까요. 그 생활권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거죠. 저는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들려왔습니다. 이 집을 설계하고 기초 공사부터 일일이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마당을 인순이와 함께 삽질하며 일구었고 그 장미 줄기를 하나하나 받쳐가며 키웠던 사람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집에서 생활권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며느리에게 가위부터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아버님이 정리해 주세요. 잘 관리도 안 하시잖아요. 덩굴 너무 심하잖아요. 보기에도 좀. 지연아, 입 닫아라.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마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낮고 가장 단호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하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본체에서 아들 재우가 나왔습니다. 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그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지연은 눈을 치켜뜨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맨날 그렇게 말로만 그래. 누가 아이들 다치면 책임질 건데 아버님은 이 마당을 그냥 기념관처럼 생각하잖아. 여긴 생활하는 공간이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무라고. 아들이 소리쳤고 그 소리에 저도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재우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와서 신경 써봤자다. 저는 멀쩡한 장미 덩굴 아래 무릎을 꿇고 잘려나간 줄기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가지 끝마다 핏기 잃은 꽃봉오리 하나씩 매달려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내 마음 한 조각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몸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다는 말이 절로 실감납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당기고 아침이면 관절이 뻣뻣하고 밤이면 왼쪽 어깨가 저릿하게 아픕니다. 평소엔 그냥 참고 지나가지만 며칠 전부터는 숨 쉴 때 가슴께가 조여오고 허리 통증도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무심한 반응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병원 간다고 했더니 아, 그럼 잘 다녀오세요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일찍 도착해 접수하고 진료받고 엑스레이에 피검사에 심전도 검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의사는 연세에 비해 큰 문제는 없지만 협심증 초기 증상이 의심된다면서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날짜를 예약해주며 누군가 보호자와 같이 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오셨으면 다음엔 자녀분이라도 같이 오세요. 이런 검사엔 동행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웃으며 대답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오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허 했지요. 누굴 데려오라는 말인지. 자식들이 제 병원 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던가요? 며느리는 늘 바쁘다고 했고 아들은 그보다 더 바빠 보였습니다. 결국 접수처에서 정밀검사 예약만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잠시 주저앉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누가 제 옆에서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 줬으면 했지만 바삐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 같은 노인 하나쯤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들고 다니던 우산 손잡이를 꼭 쥐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오니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우산도 챙기지 않았고
가까운 정류장까지 걸어가기에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면서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맺히는 빗방울을 보며 아내 인순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조금이라도 기침하면 물을 데우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 찜질팩을 찾아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지금은 이 차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본체 현관 앞에는 며느리의 운동화가 놓여 있었고 거실 안에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저의 별채는 바로 옆이었지만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 며느리에게 저도 모르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다가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좀 다녀왔어. 병원이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냥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서 협심증 검사하래.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다녀오시면 어떡해요? 이런 건 미리 말씀을 좀 주셔야죠. 미리 말해도 어차피 다 바쁘잖니. 제가 조용히 말하자 지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녁이 남아있을까 싶어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곧 문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셔서 쉬세요. 저희도 곧 애들 밥 챙겨야 해서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등 뒤에서 마음의 문까지 함께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별채로 돌아와 허리춤에 남은 물기를 닦아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남은 밥은 없었고 반찬이라 해봐야 며칠 전 먹다 남긴 김치 한 종지뿐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찬밥을 데우는 동안 제 방 구석에 놓인 혈압계를 꺼내 손목에 감았습니다.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찬밥과 김치를 먹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더라면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저를 혼자 병원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돌아오면 제 등을 두드리며 수고했어요 했을 겁니다. 국 한 그릇에 밥을 말아주고 손을 따뜻한 수건으로 덮여주었겠지요. 이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온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당신 혼자 남더라도 절대 외롭지 않게 살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병원에 전화해 정밀 검사를 연기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쓰러져도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을 텐데 뭐하러 검사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기대는 건커녕 부탁조차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고 아들의 눈빛도 어딘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떠보는 듯한 태도, 예전과는 다른 관심.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집 팔 생각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와 속내가 너무도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속마음을 다 내어줬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금은 거칠었습니다. 아들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그냥요. 요즘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서요. 친구 부모님들도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신다더라고요.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 생활비도 좀 여유롭고 몸도 편하고. 그 말 저는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이미 욕망이 배어 있었고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차마 소리를 내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썩은 웃음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며느리 지연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갑자기 반찬을 더 챙겨주기 시작했고 전엔 잘 안 하던 안부도 간간히 묻더군요. 아버님,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아버님, 요즘 외출 안 하세요? 아버님, 병원 진료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어떤 관심에는 목적이 있고 어떤 말에는 조건이 있다는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우연을 가장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부동산 시세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동네도 평당가가 꽤 되던데요. 그래. 네,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근처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13억까지 나왔더라고요. 여기 집은 더 좋은 위치잖아요. 그렇겠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한참 말을 멈췄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애들 교육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거든요. 이 집이 아버님 명의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저희 몫이 될 테니까 조금 미리 정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죽은 후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내가 결정할 일이다.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더니 찬물 한 잔을 꺼내 마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무언가 얘기를 나눈 듯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지연이가 좀 예민하게 말한 것 같아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저희도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이며 지연이는 그냥 미리 좀 대비하자는 의미였을 거예요. 대비? 무엇을 대비하려는 거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울컥할 것 같았고 그 순간에도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 이 재산,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예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제 명의가 그대로였습니다. 제 아들 이름도 며느리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이 집을 팔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또 있었지만 그때 아내 인순이가 여보, 아직은 안 돼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하며 말렸고 그 덕에 그대로 두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다시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생선구이에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전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소보다는 확실히 성의가 들어간 식사였습니다. 아버님, 입맛 괜찮으실까 몰라서요. 요즘엔 저도 음식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 먹을게. 저는 감사 인사만 했습니다. 더는 감정도 기대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을 수 있으니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말을 행동으로 대신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제게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한테 집 일부만 명에 이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절반 정도만이라도요. 대출이 너무 막혀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은 해보마.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부터 저에게 과일을 깎아 가져다 주었고 손주들도 괜히 옆에 와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 나라는 존재보다는 나의 자산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치고는 제법 굵고 거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누가 봐도 꺼내지 못할 짐을 가슴에 얹고 사는 느낌이었지요. 별채 창문을 여니 마당의 장미는 잘려나간 채 흙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남아있던 잎들도 젖은 흙에 섞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을 타고 오르던 그 장미가 이제는 뿌리만 겨우 남아있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서류상 이름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토록 아이러니하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주인인 듯하지만 이 집 안에선 어떤 권한도 존중도 없는 존재, 이름만 남은 유령 같은 노인.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우산을 쓰고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근처의 약국에 혈압약을 가지러 가야 했고 그 길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오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국밥을 자주 먹는다. 혼자 먹어도 덜 외롭기 때문이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약을 타고 국밥을 먹고 슬슬 비가 그치려는 시각이 되자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우산, 다른 손에는 약 봉투와 남은 밥 한 공기 포장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띠띠띠띠, 삐익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번호. 다시 시도. 실패. 세 번째 시도 후엔 아예 자동 잠금이 걸려버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땀이 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우산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냥 시스템 오류겠지.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한참 후에야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열린 현관 옆 창문. 창문 너머로 보인 사람은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오셨어요? 그 말에 저는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응. 비도 오고 약 타러 나갔다가 오는 길이다. 그런데 문이, 그게 번호를 좀 바꿨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자꾸 눌러서요. 그래. 그럼 번호 좀 알려줄래? 그녀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도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뭐가 곤란하니?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아버님. 애들도 자고 있고 지쳐서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바람처럼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연락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도 없이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젖은 약봉투, 다른 손엔 식은 밥 포장 봉지, 발밑엔 우산이 떨어져 있었고 신발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비가 흐르고 옷깃은 축축하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의 웃음, 아들의 낮은 웃음, 며느리의 말소리,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 그 안엔 분명히 가족이 있었고 저는 그 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한 명의 외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우산을 다시 주워들고 포장된 밥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약봉투는 비에 젖어 글자가 번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별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비에 젖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 집에서의 모든 기대, 미련, 사랑, 책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고. 누가 내게 등을 돌렸고 누가 나를 몰아냈는지 더는 증명할 필요도 애써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동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절차 바로 시작하죠.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손주들도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미를 두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흐릿하고 어떤 날은 젖은 풀잎처럼 초라했던 제 얼굴이 그날은 유난히 또렷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저는 살아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문전박대를 당했던 날 이후로 저는 부동산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두 손엔 등기부등본과 집도면 그리고 정성껏 정리한 집 내부 사진이 들려 있었지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저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된 단독주택인데 바로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동네가 시세가 많이 올라서요. 잘하셨습니다. 집 구조나 위치, 대지 면적에 따라 가격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집, 아내랑 같이 정성껏 사용했고 그 사람 살아있을 때까지 한 번도 이사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젠 떠나야 할 것 같아서요. 떠나신다고요? 혹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을 생각 중이신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내 두 발로 걷고 말하고 국 끓일 수 있으니 나 혼자 살 집 하나 구할 겁니다. 조용한 동네, 병원 가까우면 좋고요. 나머진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가지 계약서 서류를 설명받고 매물 등록 동의서에 사인을 하자 펜촉에서 제 이름 석자가 힘있게 찍혔습니다. 강도현. 아주 또렷하게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자 바람이 제법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 제 등을 살짝 떠미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지금 집 보여드릴 수 있으실까요? 매수 희망자분이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언제쯤이면 될까요?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별채부터 차례차례 쓸고 닦고 본체 마루와 방도 구석구석 먼지를 닦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외출 중이었기에 말다툼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며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었나? 아니면 나는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었을까? 지난 몇 년간 제게 주어진 위치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저 어중간한 존재였습니다. 그걸 마침내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오후 3시쯤 중개사와 매수인이 도착했습니다. 중년 부부였고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원이 참 예쁘네요. 햇살도 잘 들고 동네도 조용하네요. 딱 우리가 찾던 느낌이에요. 장미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장미는 매해 봄마다 꽃을 피워주곤 했죠. 그 말에 매수인 부부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이 집이 좋은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거의 결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금을 치르기로 하고 이사 날짜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저렴한 전셋집 하나를 알아보았고 마침 가까운 전철역 근처에 18평짜리 반지하 주택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좁았지만 채광은 좋았고 병원도 도보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우야, 나 이 집 판다. 아들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팔고 저희 도와주시는 거죠? 아니, 너희에겐 한 푼도 안 준다. 며느리 지연은 식탁에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던 그녀는 이내 말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팔고 저희 도와주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팔려는 거야. 너희가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려고. 아들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한 푼도 안 주시면 저희는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 집을 너희에게 넘긴 적은 없잖니. 단지 살아도 좋다고 했을 뿐이지.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지 말아야 해.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계약금이 제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책, 가구 몇 점만을 남기고 거의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장롱 안편에서 아내가 남긴 손편지가 한 통 나왔습니다. 도현 씨, 꼭 당신 뜻대로 사세요. 당신은 남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접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뜻대로 살아볼게. 이사를 하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겨울을 지나고 처음 맞이한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이 맑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손수레 하나에 짐을 묶었습니다. 택배 상자 3개, 책 한 상자, 그리고 아내의 수첩과 유품이 담긴 나무 상자 하나. 남은 삶을 살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짐을 빼는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닫힌 채였고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손주만 마당 구석에 나와 저를 쳐다보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가요? 저는 그 아이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용하고 햇빛 잘 드는 데로 간다. 승민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엔 장미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다시 심을 거야. 내 할머니가 좋아하던 꽃. 거기서도 피울 수 있도록 해볼게. 아이의 얼굴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른 채였겠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작은 빌라이긴 했지만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고 주방 한켠엔 작은 화분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고 바닥을 닦을 때 제 머릿속엔 아내 인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좋네요, 당신. 깨끗하게만 쓰면
어디든 우리 집이죠. 짐을 정리하고 책들을 책장에 꽂고 유품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하나, 편지 한 장, 수첩 한 권. 조용히 손끝으로 쓸어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이제 나도 우리 둘을 위한 집에서 살아요. 그날 밤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물을 썰어 국을 끓였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열무김치도 꺼내 접시에 올렸습니다. 작은 상에 밥그릇, 국그릇, 김치 접시, 그리고 아내의 사진을 조심히 놓았습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그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나를 위한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어색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누가 채널을 돌리라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줄이라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엔 가로등 불빛이 고요하게 떨어졌고 커튼은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작은 얼굴. 손주 승민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장미 심을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 혼자 왔니? 엄마 몰래 나왔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딘지 궁금했어요. 그래, 잘 왔다. 아이를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물을 데워 코코아 한 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아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 여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여긴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이야. 엄마 아빠는 곧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고 나는 여기서 지내는 거야. 그럼 매일 와도 돼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맸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승민이는 언제든지 와도 돼. 여긴 항상 문 열려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곧잘 코코아를 마시며 말했다. 할머니가 여기 같이 계신 거죠? 그래. 같이 있어. 항상 여기에 계시지. 그날 밤 아이는 저와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저를 보았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려가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설교도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었고 저는 이제 그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주 승민이와 매주 주말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제 집에 와서 근처 텃밭에 장미 모종을 함께 심고 감자를 심고 물을 주며 작은 텃밭을 가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몰라도 됩니다. 그 장미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왜 제가 그 꽃을 다시 심는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땐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롭지 않기 위해 집을 팔았다는 걸, 어떤 사람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걸. 저는 요즘 자주 손으로 글을 씁니다. 노트에 매일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가끔은 손주에게 남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아직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남아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겠지요. 한때는 제 자식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러나 꿋꿋이 살아갑니다. 내 이름은 강도연입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